안녕하세요, 하영철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편, 이제 9편이죠. 9편인데, 원래는 이제 한 30강까지 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내일까지만 할게요. 요건 내일까지 이제 10편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이론 강의로 좀 들어가서 좀 심화 과정을 좀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과정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제 교재에 있던 것들, 정리하는 과정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광주광역시 편. 아직 제 목이 좀 다 낫질 않았어요. 아직 목이 좀 잠겨가지고 오늘 이제 광주광역시 편을 하고 부동산이 쉬워진다. 그리고 후단에 주식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이 굉장한 중요한 시기라고.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을 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니까 대부분 이럴 때 돈을 많이 잃는다고. 저도 역시 오늘 손실을 좀 봤습니다. 손실을 봐서 어제까지 수익률이 110%였는데 오늘 95% 정도로 줄었습니다. 근데 원금 5천만원 중에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후단의 주식 이야기 한번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시청하시고요. 제가 어제 경고해 드렸던 대로 어제 경고 제가 해드렸죠. 상방이든 하방이든 분명히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형국이다. 물론 이제 뭐 남들은 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차트쟁이라 차트에 나와 있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방향성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려가 현실로 왔는데 뭐 내일이라도 다시 반등을 주면 뭐 상승으로 갈 수 있겠죠. 뭐 일단 한번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광주광역시 편인데 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어려운 거 없죠. 잠시만요. 요것을 컨트롤 C 붙여넣기 해서 오늘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편 우리 9월 12일이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까지 내일까지 강의를 해서 10강까지로 해서 각 시에 있는 물건들 대표적인 시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강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는 아닙니다. 이것은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 블루오션 교재까지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물건 이렇게 빨리빨리 여러분도 볼 수 있다. 이 정도 교재면 여러분들 어떤 물건이든 다 해석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소토지는 브리핑하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은 제외하고요. 시세는 각자 조사하십시오. 그죠? 출고 전략도 반드시 3가지 정도의 안으로 스스로 설정해서 하셔야 되고요. 본 강의는 공법상 또 민법상 규제 위주로 물건을 둘러볼 거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1층 외에는 브리핑하지 않습니다. 저는 1층 이상 상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서 뭐 상가를 산다, 집합상가라든가 그런 산다 하더라도 저는 2층 이상은 안 삽니다. 괜히 거기 인생 사가지고 존버할 일이 있습니까? 그럴 일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되고 있고, 본 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블루오션 교재까지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블루오션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강의는 다 누구나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 실력까지는 누구나 될 수 있다. 라는 걸 제가 우리 이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에게 블루오션 교재까지요. 구매하신 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 참고하시고요. 뭐 이 사람 뭐 설명 제대로 하지 않네. 뭐야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루오션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강의가 진행되는 거니까 일반 시청자분들 또는 구독자분들 오해 없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광주광역시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아이고, 이게 왜 뜨냐? 광주광역시 어딨어? 여기 있다. 자, 일단 뒤에서부터 볼까? 뭐 제가 볼 때는요, 특별한 물건이 없어요. 사실은요, 특별히 뭐 어렵다, 뭐 특별히 그러니까 제 어렵다라는 기준은 우리 블루오션 교재까지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게 뭔 소리냐고 하지 마시고,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정말 공부를 하셨으면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술술 다 해결할 수 있고 술술 다 풀려요. 그죠? 자, 일단 뒤로부터 한번 보겠어요. 상가가 나왔는데 광주광역시 이런 상가들을 전 제일 싫어해요. 왜? 제가 어떤 상가를 싫어하냐? 단절되어 있는 상가 있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엊그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이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상가가 개천가에 있어.
이런데 여름철에는 모기 날리고 막 진짜 사람도 잘 왕래하지 않고 그런 상가거든요. 이런 데는 사실은 대부분 이제 뭐 카센터나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그런데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좀 배달업 쪽이나 상관없지만 여기서 뭐 번화가처럼 장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권은 제가 경매사령관이 제일 싫어하는 상권입니다. 단절되어 있는 거. 그죠? 사방으로 튀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어느 한쪽이 또 이쪽도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권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협소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권들, 나와 있는 물건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입찰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실수요자가 아니면 다시 한번 내가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반드시 출구 전략 만드시고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물건. 오늘 광주 광역시는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좀 뭐 설명할 만한 물건들이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임야가 나왔는데, 자, 여기 임야죠. 보니까요. 임야. 그다음에 토지만 매각이고, 요 임야예요. 요 임야.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맹지도 그 블루오션 계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맹지 조건에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요거 이제 보존산지, 공익용 산지, 그죠? 보존 녹지 지역이죠. 자, 이런 경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익용 산지 플러스 보존 녹지 지역은 어떤 행위 제한을 따른다고요? 보존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을 따른다. 그죠? 보존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을 따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익용 산지의 행위 제한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위 제한은 건축물을 질 때는 보존 녹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맹지예요. 뭐 맹지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제 블루오션 기자 얘기한 대로 한 15개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15개 정도의 조건 중에서 몇 가지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맹지인데다가 그죠? 현황도로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제가 경사도를 측정해 보니까 경사도 측정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한 10층을 하잖아요. 그죠? 뭐 컨트롤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10초만 하죠. 15도 이상이 100%더라고요. 그죠? 물론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개발행 허가 기준을 보면 20도 이상이에요. 광주광역시는. 그런데 15도 이상이 여기는 100%예요. 그러니까 15도에서 20도가 한 8% 되나? 그러니까 거의 뭐 쓸모없는 땅이죠. 쓸모없는 땅에다가 맹지에다가 현황도로도 없어. 그죠? 또 제가 봤을 땐 여기 산림도 울창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여러분들 그냥 뭐 여기서 내가 인삼이나 심겠다.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거 하지 않을 분들이라면 뭐 나는 자연인이라 해도 뭐 경운기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자, 다음 물건. 요게 이제 그 1층에 있는 상가예요. 저는 1층 아니면 저는 브리핑하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1층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1층도 상권이 형성돼야죠. 그죠? 상권이 형성돼야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7억짜리가 일단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왜 반토막이 나 있을까?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어떤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월세가 120 나온다는데 보증금 3천에 월 120이면 여러분 우리 단순 5% 수익률 5%를 가정했을 때 얼마입니까? 120이면 2억 4천 플러스 3천 하면 약 한 3억 정도의 가치는 되겠네요. 그죠? 매매가가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요것은 만약에 이 월세가 120이 나온다. 또 뭐 향후에 더 올릴 수 있는 장사가 잘 되고 상권이 활성화 돼 가지고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상권이 활성화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들어가셔도 되죠. 월세 올릴 가능성이 있다면. 그죠? 그 보면 지금 뭐 3억 2천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월세가 맞다면 거의 지금 매매 가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뭐 지금 받도 상관없고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받아도 상관없고 그건 여러분들 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저는 요런 게 이제 요즘 7억짜리가 지금 5천까지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이게 노유자 시설이에요. 노유자 시설은 뭐예요, 여러분? 노인정 아니면 뭐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게 다 노유자 시설이잖아요. 그죠? 어린이들, 노약자들을 위한 어떤 시설, 그걸 바로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왜 7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졌을까? 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물건 여러분들 사건번호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이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요즘 망해가는 이유가 좀 씁쓸해요. 사실은요. 그만큼 인구가 애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사실은 뭐 제가 활동하는 뭐 저희 뭐
라이온스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향후회라든가 아니면 뭐 클럽도 마찬가지지만 40대 이하가 거의 없어요. 인구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뭐 30대 이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씁쓸하긴 해요. 이런 어린이집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 어린이집을 갖다 그대로 운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용도 변경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용도 변경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던가. 그런데 왜 7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져서 10분의 1 토막이 났어.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사회복지법인이죠. 사회복지법인은 뭐예요? 법인. 사회복지법인. 그죠? 사회복지법인. 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뭐 이런 것들 있죠. 제 강의 다 참고하십시오. 조금 자세한 것들은 좀 불러오신 게 조금 약간 더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놓을 거예요, 나중에. 자, 이 사회복지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이잖아요. 그죠? 법인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뭐 그런 거 있어요. 학교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주무장관, 뭐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 그죠? 그래서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런 그 주무관청의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승인을 받아서 재산의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재단법인의 재산을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이제 여기 재단법인 저당권이 들어왔어. 저당권은 말 그대로 처분행위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에 저당권이 들어와서 경매가 돼 있어. 그러면 이미 이사회를 거쳐서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낙찰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강제경매다. 뭐 압류를 통해서 경매가 진행된다. 그래서 뭐 이런 사회복지법인이 잠깐 뭐 기본적으로 뭐 그죠? 이사회 승인만 거쳐가지고 뭐 그 빚을 낸다든가 아니면 뭐 전기세가 누락되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 법인에. 그죠? 그러면 압류를 통해서 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경매를 진행한다. 그러면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류를 통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몰수당합니다, 여러분. 보증금 몰수당해요. 왜?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지 이 매각 허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 사회복지법인 나와 있고 강제경매라고 나와 있죠. 강제경매인데 자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강제경매. 이게 만약에 저당권 설정으로 의한 임의경매라면 그냥 낙찰 받아도 돼요. 근데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왜? 주무장관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해줄 리가 만무하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그죠?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가 승인해줄 일이 만무하죠. 안 하겠죠? 지들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거 낙찰 조심하십시오. 너 몇 시까지 했지? 그 다음에 요거 뭐 이런 거 요즘 가끔씩 아직도 이런 거 질문하는 분이 계시는데 뭘 질문하냐면 요런 거 이제 요런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1순위에 근저당이 있고 그죠? 같은 능주동엽이잖아. 능주동엽. 일자리에 근저당이 있고 2순위에 지상권이 있어요. 그럼 지상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거죠. 설령 이 지상권이 위에 올라가 있더라도 선순위라 하더라도 이 지상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겁니다. 그죠? 동일 채권자가 이 저당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죠? 지상권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능주동엽에서 이게 선순위라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소멸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에 뭐 지상권에서 뭐 나중에 여기 인수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소멸입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죠?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물건을 낙찰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린주택인데 근린주택이 이제 경매로 나왔죠. 근데 이것도 옛날에 한번 경매로 진행됐어요. 옛날에 한번 경매가 진행됐던 물건이에요. 2003년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서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싸다고 덥석 받았다가는 잘못하면 낭패 올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경매가 처음 나온 거하고 경매가 옛날에 한번 나와서 매주 2001년에 한번 나왔어. 근데 또 2007년에 한번 또 나왔어. 그다음 2023년에 또 나왔어. 이런 물건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겠죠. 상권이 쇠락했다든가 상권 제가 말씀드린 상권은 변화한다고 그죠?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상권은요. 언제 어느 때든 보통 그 상권이 보통 10년 20년 이상을 못 갑니다. 웬만해서는요. 20년 이상 가기가 힘들어요.
상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죠? 영원 무궁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가 계속 나왔다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권의 쇠락 아니면 인구의 감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죠? 뭐 아니면 또 이런 어떤 그 임대차의 어떤 그 불확실성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두 번 이렇게 경매가 진행된 것들은 여러분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라는 생각도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자. 한 번쯤 이분도 낙찰 받아놓고 꿈에 부풀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두 번 경매 나오는 물건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것은 건물은 매각 제외예요. 자, 이 토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건물이 있나 보죠. 이렇게 조금 앞에 아파트 입구에 여기 뭐 건물이 조그맣게 있나 봅니다. 근데 건물은 매각 제외래요. 그죠? 그럼 건물은 매각 제외면 뭐예요? 법정이상권이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법정이상 성립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법정이상 성립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그죠? 가격만 저렴하면 우리는 낙찰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토지만 매각이잖아요. 그죠? 건물이 이렇게 있고 토지만 매각이잖아요. 그죠? 토지만 매각인데 토지가 이게 A고 이 건물이 B야. 그런데 요 건물이 보존 등기가 돼 있어. 그럼 뭘 의심해야 돼요? 차지권 의심해야 되죠? 차지권. 뭐예요, 여기?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건물 등기가 있어요.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건물 등기가 있죠? 그죠? 건물은 매각 제외. 근데 소유권 보존을 했습니다. 2001년에. 그럼 거의 뭐 만기가 됐겠네. 그죠? 20년, 30년, 20년 정도 하니까 이제 뭐 계약서를 봐야 되겠지만 그죠? 이게 차지권은요. 계약서하고 플러스 등기는 필수예요. 그죠? 계약서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차지권이 성립되려면. 계약서는 차지권 부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지권의 요건은 등기하고 계약서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계약서상에 어떻게 표기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차지권의 어떤 만기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차지권 이 사람을 이제 만약에 내가 토지를 낙찰 받았어. 차지권이 만기가 됐어. 내가 이 사람 당신 나가 라고 하려면 내가 건물을 매수를 해야 되겠죠. 건물을 매수청구권이 있죠. 또는 이 사람이 나도 계약 더 연장할 거야 라고 토지주한테 얘기했는데 토지주가 거절했어. 그러면 토지주는 이 건물을 또 인수해야 되고 어쨌든 건물은 이래저래 인수해야 돼요. 그죠? 근데 뭐 20년 동안 사용한 건물 뭐 값어치 있겠습니까? 몇천만 원 하겠지 조금. 그죠? 돈 주고 그냥 협의 안 되면 판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판결로 가서 뭐 건물 가치 또는 감정평가 받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요 건물 임차인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거의 만기 된 것 같네. 자,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지분이에요. 이건요 여러분들 뭐 입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토지인데 자 요거 임야죠. 임야는 제가 항상 먼저 그죠 뭐예요 볼까? 자 요 세 필지가 나왔습니다. 요 세 필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임야예요. 임야. 그리고 임야에다가 임야 플러스 지분 경매거든요. 지분 3분의 1 정도 되겠네. 6분의 2네. 6분의 2 매각이죠. 그런데 여기 산수동 47-1번지는 보존녹지예요. 그럼 보존녹지 행위 제한을 따라야죠. 산수동 47-4는 이게 300평인데 보존산지, 공용산지, 보존녹지 뭐예요 이건? 보존녹지 행위자를 따르면 되죠. 이것도 역시 보존녹지 행위자를 따르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사도죠. 경사도가 다 제가 보니까 20도 이상이 다 80% 이상이에요. 개발 불가능합니다. 거의 뭐 개발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요것은 위에 메모하는 거 있는데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제가 20도 이상이 뭐 90% 거의 뭐 이런 땅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경사도 제가 확인하는 건 말씀드렸지만 10초는 확인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뭐 이거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이것도 뭐 대지인데 뭐 뭐 정비구역,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보면 되겠죠. 그죠?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뭔지 보면 되겠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구단위 대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없더라고.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한 뭐 몇백 개 나와 있더라고. 근데 뭐 대부분 다 광주 광역시는 필지도 조그맣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너무 좁은 땅덩어리 안에 많은 가구 수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좀 필지도 적고 평수도 적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별로 또 보니까 뭐 아무런 어려운 것도 없어요. 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지역 자연독지 보존독지 저쪽으로 쭉 져 있는데, 이것도 뭐 보시면 공인용 산지하고 그리고 보존독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요걸 따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20도 이상이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이에요. 그죠? 20% 이상이 70도이고, 광주광역시 또 그 인목 추측을 보니까 150% 이하예요. 그죠? 150% 이하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토지도 개발 가능이 안 돼요. 거의 개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참고하십시오. 아무리 보존독지 공인용 산지라 하더라도 20도 이상이 70% 이상이면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대충 뭐 짐작하시겠죠. 그 다음에 요즘 어느 분이 이걸 한번 물어보길래 여기 알바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건 방송해드릴게요. 광주에 사신 분인데 입사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이분이 입사 들어가지 않을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무슨 타이어 가게로 이렇게 막 쓰고 있나 봐요. 여기를 갖다 이렇게 전체를. 근데 자기가 이 땅을 사가지고 이 땅을 알바끼래, 이게. 아니, 알바끼를 어디서 배웠는가 이상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알바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알바끼는요, 알바끼에서 돈 번 사람들처럼 많이 못 봤어요. 대부분 다 자기가 알바끼 당하더라고요. 그죠? 사람들 바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자기가 알바끼라고 들어갔지만, 그죠? 여기서 뭐 할 건데요? 여기서 뭐 할 거예요, 여기서 뭐 할 건데? 이 코너가 이게 알바끼라고, 이게? 아이고. 이게 알바끼라고요? 이거 알바끼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알바끼 좋아하지 말고, 제가 항상, 저는 제 주관이 그렇습니다. 알바끼 좋아하지 말고, 도로 좋아하지 마라. 도로 경매. 그죠? 다른 사람이 가는 길 막으면 내 길도 막힌다. 알바끼 하면 나도 알바끼 당한다. 그게 제가 봤을 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매로 경매 배우지 말고요. 야매로 경매 배우지 말고 정석으로 하십시오. 정석으로. 이런 게 해봤자 마음고생만 심하고, 물론 내가 뭐 매덕 있어가지고 이거 뭐 이게 그래 알바끼 그냥 내가 안 사용하면 뭐 나중에 자식한테 뭐 상속하지, 그런 사람 아니면 이런 알바끼 도로경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물론 도로경매가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재개발 그런 지역에서는 도로를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주어지죠. 그죠? 분양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도로 경매를 해도 돼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멀쩡한 도로들, 요런 도로들 나와 있는 거, 요런 것들, 요렇게 도로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해도 뭐합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미불용지라고 그래. 미불용지 그 몇 푼이나 남겠어요? 자, 내가 미불용지에서 이거 갖다가, 이게 감정가가 이제 5억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이게 미불용지인지 알고 100% 확신이 다 확인해보니까 미불용지야. 그래서 내가 이거 갖다가 4억에 들어갔어. 그럼 내가 지금 1억의 차익이죠. 1억의 차익이죠. 1억 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 국가에다 바로 찾아. 그러면 단기매매에서 단기매매 1억 중에 5천만원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50%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5천만원, 아이고 5천만원 벌라고 도로, 아이고 그 조사하고, 나는 그런 거 안 해. 씨. 도로 경매 하시는 분들 정말 참고하세요. 제가 도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에서 돈 없습니다. 그런 거 돈 없으니까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짚어봤어요.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에도 한 10개 정도 제가 물건을 짚어봤는데 특별히 어려운 물건은 없어요. 우리 다 블루오션 교재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 교재 구입자 중에 이제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 중에 입찰 들어갈 물건은 제가 브리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들 다 풀 수 있겠죠. 어떤 거든 다 풀 수 있어요. 학원 뭐 3년 4년 다녀봤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학원 3년 4년 다녀봤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기름값, 인생 낭비에 인생 낭비. 차라리 전 자신있게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저희 뭐 협회장님께서 소개시켜가지고 공직생활 40년 하신 분이 저희 이제 가게에 오셨는데,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형님, 다른 거 강의 듣지 말고요. 제 강의만 들으세요. 제 강의만 듣고 제 교재 사십시오.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뭐 교재는 그냥 팔지 않겠다고 했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막 그분도 또 이제 유튜브 여기저기 듣다 보니까 아시는 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시는 건 굉장히 많은데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명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제 좀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우리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 정말 어려운 거 없을 거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조금만 좀 노력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실력을 갖추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조금만 2, 3개월, 내년부터는 정말 대박 한번 터뜨려 보시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 제가 좀 주식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어제도 다시 한번 제가 요즘 주식 얘기를 좀 하는데,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남들은 뭐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제 판단에서는 차트만 봤을 때는, 저는 뭐 어떤 거시경제 그런 거 잘 몰라요. 거시경제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일단 모든, 저기는 차트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저는 판단할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제가 경고해드린 대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제가 어제 미국 나스닥 다우를 예를 들면서, 자, 다우산업 이렇게 쭉 추세선을 긁어드렸죠. 추세선. 이 추세선을 긁어드리면서 이 추세대 깨게 되면, 이 추세대를 깨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죠? 이 전저점 34,000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뭐 다음 지지선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미국 물론 경기가 좋지만 그래도 경기 좋을 때 항상 조심을 해야죠. 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죠? 나스닥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스닥 종합이죠. 나스닥도 지금 상당히 불안한 위치에 와 있다. 불안한 위치에 와 있다. 금리는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금리를 미국이 이렇게 계속 올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올릴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5.25까지 올렸잖아요. 5.25%까지 올렸는데, 자, 이 금리가 그럼 언제 떨어질 것이냐. 저는 올해는 절대 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올해 떨어지면 제가 손에다 장을 지지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나? 저는 뭐 지금까지 제가 20, 30년 인생 살면서 경험상 요렇게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서 있는 이 기간이 최소한 1년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6월달이나 7월달 정도부터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기간도 2년 정도 그것도 이제 뭐 5%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최소한 2.5%까지 떨어지는데 한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금리 시대는 2년 이상 지속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매하기 정말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 경매하기 진짜 좋은 시절이고요. 이제 지금 올해 정도 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9월, 10월, 11월, 12월. 딱 올해 공부해놓고 내년부터 1년에 한 건씩 그냥 한 2건만 하면 인생 끝나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저는 주식도 하면서 부동산도 하는 입장에서 금리가 이렇게 한번 오른 것은요, 안 떨어집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제 느낌상 장담하건대 내년 5월까지는 금리 안 떨어진다. 5년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미국 FOMC에서 밑도 끝도 없이 6개월, 1년 앞을 보지 않고 금리 이렇게 올려놨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 또라이야? 이 사람들 다 6개월, 1년 앞을 보고 금리를 올린다고요. 금리 정책을 핀다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한간에서 금리 올 12월 달에 빠지네 어쩌네 그런 얘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상으로 한번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금리는 거의 뭐 한 5%가 올랐잖아요. 그죠? 5포인트가 올랐잖아요. 오른 금리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게 2.5% 또는 3% 이상의 금리가 앞으로 2년, 3년 계속 지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식하기 좋은 계절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하기 좋은 계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제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하셔서 정말 나중에, 그죠? 경매단행관 때문에 돈 벌었다 그런 얘기 한번 많이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제 유튜브 구독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1,200명 정도 돼요. 많이 늘었죠?
이제 보니까, 이게, 100 한 몇 강부터 520강까지가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내 보니까. 어쨌든, 금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리는. 앞으로 1년 동안은 금리 움직이지 않을 거다. 빠져도 찔끔찔끔 빠질 거다. 물론 이제 그때 가서 경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지만,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고금리 시대 때 공부 딱 해놓고, 그죠? 내년에 금리의 피크를 칠 때, 그때 정말 부동산 쓸어 담으면 돼요, 여러분. 부동산 쓸어 담으면 됩니다. 주식 힘드니까 주식 하지 마시고, 정말 주식 힘들어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힘듭니다. 주식, 정말. 주식은 배우지 않으면 힘들고요. 어쨌든 나스닥이나 다우 설명드렸고, 자, 나스닥도 이 추세대 깨면 위험합니다. 그죠? 지금 이미, 나스닥도 이미 고점의 증가가 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요렇게 평행 추세대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안 깨서 물론 올라가면 저도 좋죠. 올라가면 저도 주식하는 입장이니까 좋죠. 그렇지만 뭐 여기 이렇게 딛고 올라갈 확률은 그렇게 뭐 저도 50대 50으로 보는데 이렇게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는 일단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경계심을 늦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 톡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뭐야? 자,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지수도 역시 제가 그려놓은 추세 있죠. 제가 미친놈이 아니라, 미친놈 아니에요. 제가 이건 뭐, 한 열흘 전부터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빠져서 쳐맞고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쳐맞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뭐 내일도 빠지면 일단은 2500포인트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2500포인트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것도 깨진다. 그러면 만약에 내일 이제 만약 추가적으로 하락하잖아요.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물론 여기서 2500에서 자율 반등은 들어올 수 있어요. 한 50포인트 정도. 50포인트 자율 반등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그거 조금 먹으려다가 잘못하면 손모가지 잘린다. 지금부터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 저도 오늘 하나 손절 나간 거 있습니다. 알테오전이라네. 오늘 손실이 어저께는 제가 9,500인가 400인가 했잖아요. 오늘도 한 500만원 손절했습니다. 500만원 손절했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은 요 두 종목 그냥 보유하고 있어요. 라파스라는 거하고 토마토 시스템. 그리고 이게 어제 수익률인데 이제 거의 이제 여기 제가 여기다 1,000만원 더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000만원 더 하면 4,900 거의 5,000 가까이 수익이 됩니다. 이렇게요. 맞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지금 거의 한 100% 정도 수익 났습니다. 이번 달 지금 한 12일 정도 됐는데 100% 정도. 그러니까 한 10% 줄었네, 수익률이. 어제에 비해서 오늘. 그죠? 10% 줄었지만, 뭐, 요런 것들, 라파스라든가 토마토 시스템은 아직 손절가를 붕괴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제가, 공개를 했듯이 여기에 뭐였죠? 여기에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었죠? 코난 테크놀로지는 제가 오늘 마이너스 4.2%에서 4.2%에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했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요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봇 관련주 분명히 이번 주 조정할 거다. 로봇 관련주 오늘 막 10% 이상 다 빠졌어요. 그리고 우수수 추풍 낙엽이죠. 로봇 관련주 빠졌고 AI가 갈 줄 알았더니 AI도 오늘 다 조정합니다. 로봇하고 AI가 다 조정합니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분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 음선 쳐맞은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요 종목들인데, 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가, 종합시도 만약에 빠진다는 가정하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특히 알테오전 같은 경우, 알테오전 가지고 계신 분 사장님 계시죠? 요거 알테오전이 아마 신주도주가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요거는 섣불리 팔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알테오전은 여기 7만원 이상에서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뭐 10만원에 물리신 분이라면 10만원 정도에서 물리신 분이라면 알테오전은 한 7만원에서 8만원 사이 여기 오면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많이 기다렸으니까 일단 뭐 30%에서 아니면 또 40% 정도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비중 줄이시고 다음에 눌러졌을 때 기회 봐서 그죠? 본전 오면 파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알테오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로봇이라든가
AI가 쉬는 동안에 이게 신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따라 붙으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올라있는 주식 안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있는 주식, 올라가는 주식 안 사요. 제가 여기서 알테오전을 몇 번 추천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알테오전 몇 번 추천했고,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저는 물론 안 갖고 있어요. 저는 뭐, 팔았죠? 저는. 왜, 언제 팔았냐? 저는 이렇게 올라도 미련 없이 팝니다. 단기 추세선을 이렇게 긁어보잖아요. 이렇게요. 단기 추세선 이렇게 딱 긁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점 하나 찍고, 저점 깼잖아. 이날 이렇게요. 그죠? 저 이날 매도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때 샀나 이때? 거의 이때도 한 2% 정도 손실 보고 팔았거든요. 이날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보통 열흘 정도 기다렸으면 이렇게 큰 수익을 얻었을 텐데, 저는 제 조건이 안 맞으면 무조건 팔아요. 제 조건이 안 맞으면.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주식에서. 여기서 판 돈 가지고 다른 거에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죠. 그런 이걸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갖고 있는 게 더 이익이었지만 그래도 무조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내 조건에 맞지 않으면 매도한다. 그런 각오로 항상 주식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사실 이것도 어제 이때 좀 살려고 했는데, 어제 다들 이제 좀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못 샀어요. 안 샀어요. 어쨌든 이게 지금 알테오전은 주도주고요. 제약바이오라고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약바이오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오늘도 추풍 낙엽이죠? 저 2차전지 관련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요. 에코프로가 지금 100만원 깨고 90만원까지 왔네. 이게 160만원까지 간 거죠. 그럼 이거 딱 반토막 났네. 반토막 났네. 50%네. 반토막. 그죠? 그것 좀 찍고 이제 물론 반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선반영 됐고,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다 주저주 무너질 겁니다. 이제는요.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제약주라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제약 바이오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미사이언스, 한올바이오파마,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 오릅니까? 물론 다른 거에 빠진 거에 비해서 적게 빠지긴 했죠. 바이오주라고 해서 다 오는 건 아니다. 바이오주라고 해서 재료가 있고 성장성이 있는 바이오주만 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뭐였나? 요거 저는 라파스라는 종목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갖고 있다고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저도 이게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가격 깨면 25,000원 깨면 제가 매도한다고 그랬죠. 25,000원 깨면 25,000원 깨면 저도 매도입니다. 이거 만약 빠져가지고 여기서 날아가지 않고 빠진다, 그럼 전저점까지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다시 오르기 위해서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골든 크로스하고 또 한번 눌러주고, 또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과정, 또 21선 돌리는 과정, 60일선 타고 올라가는 과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지지대를 무너지게 되면 상당히 많이 고통스러웁니다. 한두 달 정도. 그죠? 그렇지만 이 라파스라는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좀 비만 치료제가 유행 엄청나게 뜨고 있죠. 비만 치료제. 다국적 비만 치료제 기업인 뭐뭐뭐 회사에 직접적인 납품을 하고 있는 게 라파스다. 그래서 올 3, 4분기 또는 4, 4분기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라파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차트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자리를 잡고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는 25,000원 잡습니다. 저는요. 또 25,000원 깨지는데 팔지도 못하고 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저는 그런 거 보면 답답해 미치겠어요. 또는 추세선 긁어보면 이렇게 26,000원 정도, 26,000원 깨지면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26,000원 깨지면 한 10% 정도 손실 보는 거는가요? 2% 정도 손실 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오하셔야 돼요. 주식은 무조건 저는 그래요. 추세대를 깨면 매도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요.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딱 연결하면 이런 추세대가 나오죠. 그죠? 여기 저점 하나 딱 형성하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 있는 저점, 또 이 저점이죠. 여기서 이렇게 오를 줄 알았는데 여기서 물렸어. 그런데 이 추세대를 깼어. 이때 매도해야죠.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도 못하면 질질질질질질질, 이게 몇 달이야, 몇 달.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을 고생해요, 넉 달을. 남들 다 여기서 돈 벌고 있을 때, 다른 거 다 쳐오르고 있을 때, 자기는 이렇게 밑에 놀고 있다니까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주식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아무리 우량한 종목도 그 아무리 삼성전자도 10만원에서 5만원까지 왔잖아요. 다시 지금 7만원까지 왔지만.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조금 공부를 하시고, 미련 같은 거 갖지 마세요, 주식에. 주식에 미련 갖는 것처럼 저는 세상 살면서, 좀 나쁜 습관 없는 것 같아요. 절대 미련 갖지 마시고, 주식은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던지세요. 다른 종목 수없이 많은데, 굳이 뭐 이 한 종목에, 속된 말로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 벌려면 여러분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의 신중함과 과감성이 필요하고 주식은요 신중함보다는 과감성이 더 요구되는 어떤 그런 업종인 것 같아요. 부동산은 신중함도 중요하고 과감성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런 그 주식은 과감성이 더 중요합니다. 과감성이. 그죠? 손절이 제가 이제 강동희 사장님 말씀 중에 좀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부동산을 어렵게 산다는 게 신중하게 몇 번이고 신중하게 사면 파는 건 쉽다. 이 말이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어렵게 신중하게 사면 파는 것은 더 쉬워요. 그냥 자동으로 나가거든요. 파는 것은. 왜? 이미 살 때 손절가를 정해놓고 사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내가 손실을 각오하고 사기 때문에 팔기는 더 쉬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좀, 몇 분 지인들한테는 이렇게 추세선 긁는 거, 차트 한 50개만 연습시키면 금방 알 건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니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주식은 정말 신중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권에서 사는 거예요. 마이너스권에서 항상 주식을 사는 연습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에 파는 연습 그런 거 많이 하시면 됩니다. 추세선 많이 긁어보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뭐 다른 거 좋은 종목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지수 가장 중요한 건 지수잖아요. 지수가 어떻게 될 거에 따라서 내 종목이 박살나냐 안 하냐. 저도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지수 영향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저는 제가 긁어놓은 추세선 깨면 저는 무조건 매도에 여러분 볼 거 없어요. 저는 안 봅니다. 아니 또 뭐 한 하루 정도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검색해서 또 한 뭐 한두 시간 더 연구하고 그럼 또 좋은 종목이 많이 보이는데 굳이 뭐 주식하고 결혼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주식은 정말 손절은 칼같이.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이다. 이 종합지수 차트거든요. 이게 개별 종목이다. 자, 추세를 이렇게 그렸어. 저점 맞고 올라가고 저점 맞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팔 때는 내가 만약에 이때 샀어. 올라가. 못 팔았어. 이때 근데 이걸 깼어. 그럼 이때 매도할 수 있는 용기. 물론 다시 오르더라도 매도할 수 있는 용기. 이렇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주식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절대 주식하고 결혼하지 마시고 추세선을 항상 긋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 추세선을 눈에 보이지 않는 추세선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